스탠퍼드 석학의 충격 고백. 인류 사회학의 모든 법칙이 이 나라 앞에서 무너졌다. 지금 전 세계 사회학계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제 성장이 빠를수록 범죄와 이기주의는 급증한다라는 지난 100년간 서구 사회를 지배해온 사회 엔트로피 법칙이 산산조각 났기 때문입니다. 이 충격적인 선언의 주인공은 바로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던 스탠퍼드의 제임스 헐리 교수입니다. 그는 강의 도중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인간의 본성은 틀렸습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이론적으로는 폭동과 약탈로 멸망했어야 할 도시가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50년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 상식적으로라면 극심한 빈부격차와 경쟁으로 인해 서로를 죽이고 뺏는 범죄의 도시가 되었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카페 테이블 위에 지갑과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아무도 손대지 않습니다. 택배 상자가 문 앞에 며칠씩 방치되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5천만 명의 사람들은 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걸까요? 서구의 개인주의와 자본주의 논리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이들의 기이한 집단지성과 도덕성. 이것이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위대한 유산일까요? 이 믿기 힘든 기적 뒤에는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한국인만의 특별한 DNA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파헤치기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오후, 저는 연구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국가 발전과 도덕성의 반비례 관계라는 제 평생의 역작 논문이 놓여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동양의 작은 반도 국가에서 날아온 데이터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말입니다. 지금도 그날 아침의 공기가 피부에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캘리포니아의 보기 드문 겨울 폭우가 스탠퍼드 대학 캠퍼스를 강타하던 날이었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거친 빗소리가 강의실의 정막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저는 젖은 우산을 구석에 내려놓고 강단 위에 섰습니다. 제 앞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200여 명의 엘리트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날카롭고 오만했으며 이미 모든 정답을 알고 있다는 듯한 자신감으로 차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그들의 그 오만한 확신을 산산이 부수게 될 테니까요. 아니, 사실 부서진 건 그들이 아니라 지난 30년간 사회학자로서 살아온 저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칠판 한가운데에 굵은 분필로 단어 하나를 힘주어 적었습니다. 아노미. 그리고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군들, 지난 100년 동안 서구 사회학은 단 하나의 거대한 믿음 위에 서 있었다. 바로 물질적 풍요는 필연적으로 도덕적 타락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저는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산업혁명 당시의 런던을 보라. 1920년대의 뉴욕, 그리고 고도성장기의 파리를 떠올려라. 자본이 급격히 유입될 때 인간은 욕망의 노예가 된다. 전통적인 공동체는 붕괴하고 빈부격차에 분노한 자들은 거리로 나와 약탈과 폭동을 일으킨다. 이것은 중력처럼 거스를 수 없는 사회학의 물리 법칙이었다. 저는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익숙한 우상향 곡선과 함께 범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서구 선진국들의 데이터였습니다. 돈이 넘쳐나면 우리는 더 높은 담장을 쌓아야 한다. 더 많은 CCTV, 더 강력한 경찰, 그리고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총기 소유. 이것이 우리가 200년간 학습해온 선진국의 대가였다. 부유해질수록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의심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믿었지. 앞줄에 앉은 한 남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샌프란시스코 도심에서 차 유리가 깨진 경험이 있거나 파리 지하철에서 가방을 앞으로 메고 잔뜩 긴장했던 기억이 스쳤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세상의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강의실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반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법칙을 비웃기라도 하듯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돌연변이 같은 나라가 있다면 믿겠는가? 학생들의 펜 움직임이 뚝 멈췄습니다. 강의실에는 빗소리마저 삼켜버릴 듯한 미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리모컨 버튼을 눌러 준비해온 충격적인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거대한 붉은색 선과 파란색 선이 X자로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선은 그 어떤 서구 국가보다 가파르게, 거의 수직에 가깝게 하늘로 치솟고 있었고, 반대로 파란색 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국민 소득이 300배 이상 증가했다. 서구 유럽이 200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를 단 30년 만에 압축해서 해치운 괴물 같은 나라다. 이론대로라면 이곳은 지금쯤 서로 죽이고 뺏는 아비규환의 지옥도가 펼쳐져 있어야 한다. 매일 폭동이 일어나고 밤거리에는 마약과 총성이 가득해야 정상이다. 저는 잠시 말을 끊고 학생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당혹감, 의심,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이 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거대 수도에서 늦은 밤, 젊은 여성이 혼자 이어폰을 꽂고 조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카페 테이블 위에 노트북과 지갑, 최신형 스마트폰을 올려두고 1시간 동안 화장실을 다녀와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나라. 택배 상자가 아파트 복도에 며칠씩 쌓여 있어도 분실되지 않는 나라. 제군들, 도대체 이곳은 어디일까? 강의실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교수님, 혹시 싱가포르처럼 강력한 태형 제도가 있는 독재 국가입니까? 한 여학생이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다.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했고 시민들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된 곳이다. 경찰이 골목마다 감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CCTV가 많다고는 하지만 사각지대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다. 심지어 현금이 가득 든 지갑을 주어도 주인에게 찾아주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것은 공권력의 공포가 만든 결과가 아니다. 바로 시민들의 뇌 속에 우리가 모르는, 서구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보이지 않는 규율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저는 리모컨을 눌러 그 나라의 이름을 화면 가득 띄웠습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로 익숙한 이름이었지만 그들이 아는 한국은 화려한 문화의 나라였지, 이런 사회학적 미스터리를 품은 곳인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방학 동안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한 현장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이한 현상을 한국의 역설, 코리안 패러독스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30년 연구 인생은 이 나라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저는 강의실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와 지난 겨울 서울에서 겪었던 생생한 경험담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론보다 강력한 것은 실제 경험이니까요. 서울의 강남, 가장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 있는 스타벅스였다. 제 옆 테이블에는 좋기 $2000는 되어 보이는 최신형 맥북과 가죽 지갑, 그리고 스마트폰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 그런데 그 자리의 주인이 친구와 통화를 하며 밖으로 나가버리더군. 저는 시계를 봤다. 1분, 5분, 10분. 그가 돌아오지 않는 동안 저는 식은땀을 흘렸다. 저걸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내가 지켜봐야 하나? 캘리포니아였다면, 아니 파리나 런던이었다면 그 물건들은 30초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북적이는 카페에 있는 수십 명의 사람 중 그 테이블을 쳐다보는 건 오직 저 미련한 미국인 교수 한 명뿐이었다. 학생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뒤에는 말도 안 되라는 경악이 깔려 있었죠.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제가 묵던 아파트 복도에는 더 기괴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쌓여 있었는데 어떤 집은 며칠째 주인이 여행을 갔는지 상자가 3개, 4개씩 탑처럼 쌓여 있더군. 미국이었다면 포치 파이럿, 현관 택배 도둑들의 뷔페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도, 정말 아무도 남의 택배에 손을 대지 않았다. 경비원이 지키고 있어서? 아니다. 그저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건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라는 보편적인 도덕적 합의가 5천만 명 전체에 마치 마이크로칩처럼 심어져 있는 것 같았다. 그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삐딱한 자세의 남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냉소적인 질문을 던지기로 유명한 학생이었죠. 교수님, 한국은 단일 민족 국가 아닙니까? 서로 다 아는 좁은 사회라서 혹은 남의 눈치를 보는 집단주의 문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게 뭐 대단한 윤리의식이라고 포장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강의실의 시선이 그 학생과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훌륭한 지적이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의심했지. 이건 윤리가 아니라 공포다. 좁은 사회에서 평판이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제가 서울의 광장에서 목격한 장면은 그런 단순한 눈치 보기가 아니었다. 그건 일종의 거대한 신뢰 자본, 트러스트 캐피탈이었다. 타인을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 나와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무의식적인 믿음. 그것이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다. 저는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1997년 국가부도 위기 당시 한국인들이 장롱 속에 금부치를 들고 나와 길게 줄을 선 금모으기 운동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 수백만 명이 모인 촛불 집회 후 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보라. 국가가 망해가는데 자기 집 금을 내놓는 국민을 본 적 있나? 수백만 명이 시위를 하는데 상점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는 폭동을 본 적 있나? 이것은 독재나 통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풍경이 아니다. 서구의 개인주의적 합리성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우리라는 독특한 공동체 의식이 발동한 순간들이다. 저는 학생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돈이 사람을 망친다고 믿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 왜 부유해지면서도 품격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말이다. 그들은 해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자원 한 톨 없는 절망 속에서 그들이 믿었던 건 돈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었다. 옆집 사람이 굶으면 내 쌀독을 비워 나눠주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내 반지를 뺏어 바치는 그 미련하리만큼 끈끈한 유대감. 그것이 오늘날 최첨단 자본주의 국가가 되어서도 택배, 상자를 훔치지 않는 기적의 도덕성을 만든 뿌리인 것이다. 강의실은 이제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자신들이 배우고 있는 서구의 학문, 체계로는 설명되지 않는 오류, 아니 경의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적힌 아놈이라는 단어 위에 붉은색 분필로 크게 가위표를 그었습니다. 분필 가루가 공중으로 흩날렸습니다. 오늘부로 내 강의실에서 이 단어는 폐기한다. 적어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설명할 때는 말이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비장한 목소리로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50년 전, 아니 500년 전으로. 전쟁의 참혹함과 가난의 공포 속에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이 위대한 신뢰의 성벽을 쌓아 올렸는지 그들의 피냄새나는 생존기를 추적할 것이다. 그 비밀을 알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붕괴해가는 서구 사회를 구원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수업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스크린 속 대한민국이라는 글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신대륙을 발견한 탐험가들처럼 충격과 전율에 휩싸인 채 말이죠. 강의가 끝나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제 연구실의 이메일함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사회학뿐만 아니라 경제학, 심리학, 심지어 정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까지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교수님,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한국의 역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감시 없이도 도덕이 유지될 수 있습니까? 그건 통계적 오류가 아닙니까? 저는 그 수많은 질문들을 읽으며 묘한 흥분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서구 지성계가 오랫동안 믿어온 인간관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두 번째 강의 날 강의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정원 200명의 강의실에 좋기 300명은 되어 보이는 학생들이 꽉 들어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도 바닥에 앉은 학생들, 창틀에 걸터 앉은 학생들까지 그들의 눈빛은 마치 새로운 신대륙을 발견하기 직전의 탐험가들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가 아무 말 없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아주 단순하고 투박한 사진 한 장이 띄워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 한 그릇의 사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첨단 사회학 이론을 기대했는데 고작 밥그릇 사진이라니요. 저는 침묵을 깨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친구를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맨 앞줄의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How are you? 라고 하죠. 잘 지내냐는 뜻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할까요? 제가 서툰 한국어 발음으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밥 먹었니? 강의실 곳곳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밥을 먹었냐니 그게 무슨 인사냐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엄숙하고 비장한 표정으로 학생들을 응시했습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 짧은 인사말 속에는 지난 5천년간 이 민족이 겪어온 처절한 생존의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직후의 참혹한 폐허 사진들이 연달아 나타났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아이들이 미군 트럭 뒤를 쫓아가며 초콜릿을 구걸하는 모습, 폭격으로 무너진 집터에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노인의 모습. 이 인사말은 단순히 식사를 했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어젯밤에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았느냐, 오늘 하루를 버틸 에너지는 있느냐를 묻는 생사를 확인하는 암호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여기서 서구사회학의 게임 이론을 대입해 봅시다. 자원은 극도로 부족하고 배고픔은 극한에 달했습니다. 홉스가 말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죠. 내 배를 채우기 위해 옆 사람의 빵을 뺏고 내 아이를 먹이기 위해 이웃의 식량을 훔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 아닙니까? 실제로 인류 역사의 수많은 기근 상황에서 인간은 예외 없이 짐승으로 변해왔습니다. 약탈, 살인, 인육 섭취까지 서슴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다음 사진을 띄웠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 물을 한가득 붓고 아주 적은 양의 고기와 뼈를 넣어 펄펄 끓이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그 묽은 국물을 나누어 마시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이었죠. 이것이 바로 한국의 국밥 문화입니다. 고기 한 덩어리가 생기면 혼자 구워 먹는 게 아니라 물을 붓고 또 부어서 양을 뻥튀기해 온 마을 사람이 한 숟가락이라도 떠먹을 수 있게 만드는 기적의 연금술입니다. 서양인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비효율이죠. 고기의 맛은 사라지고 영양가는 희석되니까요. 그때 중간줄에 앉은 경제학 전공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비효율을 넘어서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내가 가진 고기를 왜 남과 나눕니까? 나 혼자 먹고 생존 확률을 높이는 게 수학적으로 이득인데요. 저는 그 학생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지점입니다. 수학적으로는 자네 말이 맞네. 하지만 사회학적으로는 틀렸어. 한국인들은 알았던 겁니다. 오늘 내가 이 고기를 혼자 먹으면 나는 배부르겠지만 내일 내가 굶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들은 당장의 칼로리 대신 정의라는 이름의 사회적 보험을 든 겁니다. 십시일반 숟가락 10개가 모이면 밥 한 그릇이 된다는 이 믿음. 내가 굶을 때 이웃이 숟가락을 보태줄 거라는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 바로 전쟁의 지옥도 속에서도 한국인들이 서로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고아들을 거두고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으며 버텨낼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비로소 그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식문화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고도의 사회적 전략이었음을 깨달은 것이죠. 저는 이야기를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독특한 공유의 본능은 단순히 음식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농사 시스템을 봅시다. 한국은 쌀농사를 짓습니다. 쌀농사는 밀농사와 달리 절대 혼자서 지을 수 없습니다. 모내기부터 추수까지 정확한 시기에 엄청난 노동력이 일시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옆집 논에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 논도 마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레와 품앗이라는 노동 교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내 논을 매주면 내일 내가 내 논을 매주겠다는 약속이죠. 여기에는 계약서도 변호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마을 공동체의 신뢰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저는 화면에 현대 서울의 지하철 출근길 사진을 띄웠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빽빽하게 밀착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서양의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타인의 몸이 내 몸에 닿는 것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퍼스널 스페이스를 침범당하면 공격성을 띠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 좁은 공간에서도 묵묵히 서로를 견딥니다. 왜일까요? 무의식 깊은 곳에 우리는 남이 아니라 우리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옆에 서 있는 저 낯선 사람이 50년 전 내 할아버지와 함께 가마솥에 국물을 나눠 마셨던 누군가의 손자라는 무의식적 연대감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강의실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을 걸어 내려와 학생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던 택배 상자의 미스터리, 카페. 노트북의 미스터리가 이제 조금 이해되십니까? 한국인들이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건 단순히 경찰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그 물건의 주인이 타인이 아니라 잠재적인 내 편, 언젠가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에게 국물을 나누어 줄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5천만 명이 사는 거대한 하나의 대가족인 겁니다.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겠죠. 뒷자리에 앉은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감동적이지만 현대사회는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세상인데 그 옛날의 습관이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까? 훌륭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한국이 전 세계 사회학자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보통 산업화가 진행되면 이런 전통적인 유대감은 자본의 논리에 의해 박살이 납니다. 돈이 신이 되는 순간 이웃은 경쟁자가 되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아주 기이한 방식으로 이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의 뉴스 영상을 틀었습니다. 나라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에 은행 앞에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집에 있는 금반지, 돌반지, 결혼 예물을 들고 와서 나라 빚을 갚으라고 내놓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아니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국가가 망해가는데 개인이 자기 재산을 털어 국가를 살리려 하다니요. 서구인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집단적 광기이거나 세뇌의 결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의 DNA 속에 각인된 국밥의 기억이 발동한 겁니다. 나라가 망하면 우리 모두가 죽는다. 내 밥그릇만 챙기려다가는 결국 가마솥 전체가 깨진다. 그러니 내가 가진 금반지를 녹여서라도 이 가마솥을 지켜야 한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의 생존은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서구의 개인주의가 문명의 최종 진화 형태라고 믿어왔습니다. 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합리적 개인들이 모여 사회를 구성한다고 배웠죠. 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결과적으로 나를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든다는 역설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기에 나누었고 약했기에 뭉쳤습니다. 그리고 그 처절했던 생존의 기억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신뢰도가 높은 치안 강국을 만든 보이지 않는 헌법이 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소 수업 시간에 딴청을 피우던 한 남학생이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계 입양아 출신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그들이 겪은 그 모든 고통과 희생이 헛된 게 아니었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그 학생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헛된 것이라니요. 천만에요. 그들의 희생은 위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당신이 카페에 노트북을 놓고 화장실을 가도 안전한 이유는 50년 전 당신의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배고픔을 참아가며 이웃과 국밥을 나누어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신뢰의 자본을 당신들이 이자까지 쳐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과 함께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응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잃어버린, 어쩌면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오래된 미래를 발견한 자들의 경외감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칠판에 영어로 단어 하나를 적었습니다. 어펙션. 그리고 그 옆에 한국어로 크게 썼습니다. 정. 이것은 단순한 사랑이나 우정과는 다릅니다.
미운 정, 고운 정,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품어 안는 끈적하고 질긴 연대감. 다음 시간에는 이 기이한 정이라는 에너지가 어떻게 한국을 교육과 기술의 강국으로 만들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자식 교육은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광기 어린 교육열,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또 다른 기적에 대해 말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실을 나서는 제 등 뒤로 학생들의 뜨거운 토론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 이들은 한국을 연구 대상이 아닌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 이미 그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강의가 열리던 날, 저는 강의실 복도까지 가득 메운 인파를 보고 잠시 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첫 수업 때 200명이던 수강생이 이제는 다른 학과 학생들과 청강생들까지 몰려들어 400명을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창틀에 위태롭게 걸터앉은 학생들, 바닥에 노트북을 펴고 앉은 학생들의 눈빛은 마치 기적을 목격하러 온 순례자들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 뜨거운 열기를 뚫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서구의 합리주의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니 미친 짓으로 보일 수도 있는 한국의 교육열에 관한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칠판에 아주 짧은 단어 하나를 적었습니다. 사일런스, 침묵. 그리고 학생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과의 모든 시스템이 심지어 하늘을 날던 비행기조차 공중에서 멈춰서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전쟁이 발발했을 때, 아니면 국가 원수가 사망했을 때, 학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테러 위협이 있을 때인가요? 한 학생이 자신없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준비한 영상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라면 2분마다 비행기가 뜨고 내렸을 세계적인 허브 공항에 수백 대의 거대한 여객기들이 엔진을 끄고 멈춰 서 있는 기이한 풍경이었습니다. 관제탑의 레이더는 돌아가지만 하늘에는 새 한 마리 날지 않는 완벽한 정적. 그리고 화면이 바뀌어 서울의 도심이 비쳤습니다. 출근 시간임에도 경찰차와 오토바이 수십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가르고 그 뒤를 낡은 택시 하나가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고 있었죠. 저는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곳은 전쟁터가 아닙니다. 바로 한국의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이 치러지는 날 아침의 풍경입니다. 단 하루, 단 30분간 진행되는 영어 듣기 평가를 위해 5천만 명의 인구가 숨을 죽입니다. 이착륙 소음이 학생들의 귀를 방해할까봐 비행기는 상공 3km 밖에서 선회하며 착륙을 미루고 군대는 사격훈련을 전면 중지합니다. 주식시장의 개장 시간도 늦춰지고 출근 시간도 조정됩니다. 지각할 위기에 처한 학생을 발견하면 경찰차가, 아니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심지어 오토바이를 탄 퀵서비스 기사가 무료로 그 학생을 태워 시험장까지 질주합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탄성과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앞줄에 앉은 교육학 전공의 여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좀 기괴하지 않나요?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도 비인간적이지만 온 나라가 그렇게까지 한다는 건 집단 히스테리나 전체주의적 강박 아닌가요? 서구의 시각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라고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판은 너무나도 피상적입니다.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피냄새 나도록 처절한 역사의 맥락을 읽어야 합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1953년 한국 전쟁 직후의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지붕은 폭격으로 날아가고 벽은 무너져 내린 학교 터. 그곳에 거적대기 같은 가마니를 깔고 앉아 깨진 기와 조각의 수치로 글씨를 쓰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교실도 책상도 연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을 보십시오. 그 눈동자만은 마치 어둠 속의 횃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유엔에서 파견된 교육조사단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 나라의 재건에는 최소 100년이 걸릴 것이다. 희망이 없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부모들이 가진 광기에 가까운 교육열이라는 핵폭탄급 에너지를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일 당장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집에 남은 재산이라고는 농사를 짓기 위해 꼭 필요한 소 한 마리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소를 팔아서 식량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내시겠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합리적인 부모라면 당연히 식량을 샀을 겁니다. 일단 살아야 공부도 하고 미래도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부모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주저없이 소를 팔았습니다. 논을 팔고 밭을 팔고 심지어 살던 집까지 팔았습니다. 자신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보리죽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자식의 손에는 기어이 연필을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우골탑이라는 한자를 띄웠습니다. 소의 뼈로 쌓은 탑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의 명문 대학들은 농촌의 부모들이 판 소의 뼈 위에 세워졌다는 자조 섞인 단어였죠. 중간줄에 앉은 경제학과 남학생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당장 굶어 죽을 판의 미래에 대한 투자가 무슨 소용입니까?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학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대답했습니다. 맞네. 자네 말이 맞아. 하지만 그들에게 자식 교육은 투자가 아니었네. 그건 종교였고 유일한 구원이자 복수였네. 복수라고요? 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가난에 대한 복수, 무지에 대한 복수 말입니다. 한국에는 한이라는 번역조차 불가능한 독특한 정서가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와 전쟁을 겪으며 그들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배우지 못하면 무시당하고 힘이 없으면 짓밟힌다는 것을요. 내 이름 석자도 못 쓰는 까막눈 부모들은 생각했습니다. 내 손톱이 빠지고 등이 굽어질지언정 내 자식만큼은 넥타이를 매고 펜대를 굴리게 하겠다. 나처럼 남의 집 머슴살이를 시키지 않겠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열이 아니라 신분 상승을 향한 피 맺힌 절규이자 혁명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1960년대와 70년대 독일로 파견된 한국인 광부와 간호사들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한국 최고의 명문대를 나온 엘리트 청년들이 지하 1000m 갱도에서 석탄 가루를 마시며 곡괭이질을 했고 곱게 자란 여대생들이 말도 안 통하는 타국에서 거구의 환자들 시체를 닦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월급은 어디로 갔을까요? 한 달러도 허투루 쓰지 않고 90% 이상을 고스란히 한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했습니다. 형의 피 묻은 달러로 동생은 대학을 갔고 누나의 눈물 젖은 돈으로 남동생은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동생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반도체 설계도를. 그리고 거대한 배를 만들고 자동차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가문 전체를 일으켜 세우고 나아가 국가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서구에서는 이것을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할지 모르지만 한국인들에게 이것은 내 몸을 눕혀 형제들이 밟고 올라갈 사다리가 되어주는 희생의 연대기였습니다. 강의실은 숙연해졌습니다.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여학생이 젖은 눈으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그토록 처절한 희생이 정말 보상받았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1960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79달러, 2024년 3만 달러 돌파. 문맹률 22%에서 1% 미만으로 감소. 세계 특허 출원 4위. 그리고 결정적인 사진 한 장, 방진복을 입고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올리며 환하게 웃고 있는 한국 연구원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석유 한 방울, 가스 한 줌 나지 않는 자원 빈국이 어떻게 세계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땅을 파서 나온 것은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들이 소를 팔아 만들어낸 그 인적 자원이 50년 뒤 석유보다 더 비싼 반도체와 스마트폰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가장 비싼 자원이 아닙니다. 교육받은 인간의 뇌 그리고 가난을 끊어내겠다는 불굴의 의지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고갈되지 않는 자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능날 비행기가 멈추는 이유, 이제 조금은 다르게 보이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시험을 잘 보라는 배려가 아닙니다. 온 사회가 약속하는 겁니다. 5천만 국민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의식인 겁니다. 우리는 자원도 없고 땅도 좁다. 우리가 믿을 건 오직 너희들 뿐이다. 너희가 우리의 미래고 너희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 침묵 속에는 지난 반세기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을 키워낸 부모 세대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겁니다. 비행기를 멈춰서라도 이 아이들이 자신의 날개를 펼칠 수 있게 도와주자는 숭고한 사회적 합의인 것이죠. 서구 사회는 교육을 개인의 성공이나 자아 실현의 도구로 가르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교육은 구국의 무기였습니다. 볼펜 하나로 가난을 찌르고 교과서 한 권으로 운명을 바꿨습니다. 세계은행 총재가 한국을 방문해 물었죠.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기적을 이뤘습니까? 당시 한국의 장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밥은 굶겼어도 책은 굶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뒷자리에 앉아 계시던 백발의 노 교수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우리 대학에서 40년을 재직한 존경받는 석학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헐리 교수, 나는 오늘 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유를 준답시고 방임했지만 그들은 아이들에게 책임을 가르쳤군요. 가족에 대한 책임, 가난을 끊어내야 한다는 역사적 책임. 그 무거운 배낭을 메고 달렸기에 그들이 우리보다 빨리 갈 수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희생이라는 짐, 가문의 기대라는 짐. 때로는 그것이 그들을 숨막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무게가 그들의 다리를 강철처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걷지 않았습니다. 뛰었습니다. 아니, 날았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뼈를 갈아 깔아준 활주로 위에서 그들은 전 세계를 향해 비상했습니다. 저는 칠판에 사일런스라는 단어를 지우고 그 자리에 패션, 열정이라고 썼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단순한 공부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태워 가족을 살리고 세상을 밝히려는 촛불과 같은 거룩한 열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뜨거운 열정이 어떻게 차가운 강철과 만나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탄생시켰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흑수저 출신의 창업주들이 어떻게 맨손으로 거대 제국을 건설했는지 그 불가능한 신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가 시작되는 날, 강의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연구 대상을 넘어 인류가 잃어버린 어떤 정신적 유산을 간직한 곳이라는 걸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교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달그락. 정막 속에 맑은 금소금이 울려 퍼졌습니다. 구르다 멈춘 그것은 작고 낡은 1970년에 발행된 500원짜리 동전 하나였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그 작은 금속 조각에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낡은 동전 하나가 오늘날 세계 3위의 자동차 그룹 현대와 세계 1위의 조선사 현대중공업을 만들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학생들은 농담하지 말라는 표정으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리모컨을 눌러 1970년대 초반 한국 울산의 미포만 사진을 띄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거친 파도만이 몰아치는 황량한 백사장이었습니다. 이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거대 선박들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불과 50년 전 이곳에는 모래바람과 어촌 마을 몇 채가 전부였습니다. 1971년 한국의 정주영이라는 사업가는 이곳에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짓겠다는 미친 꿈을 품고 영국 런던으로 날아갔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00달러도 안 되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배를 만들어 본 경험도 기술도 자본도 전무했죠. 그가 영국 바클레이 은행을 찾아가 차관을 요청했을 때 은행 부총재는 냉소적으로 비웃었습니다. 당신네 나라는 배를 살 능력도 만들 능력도 없소. 이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소. 거절당하고 돌아설 법도 했지만 그 사업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바로 이 500원짜리 동전을 꺼내 부총재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동전 뒷면에 새겨진 거북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눈을 부릅뜨고 말했습니다. 이걸 보시오. 당신네 영국이 나무로 배를 만들 때 우리는 이미 1500년대에 철갑선을 만들어 일본 함대를 수장시킨 민족이오. 우리에게는 잠재력이 있소. 다만 산업화가 늦었을 뿐이오. 그 기백과 뻔뻔함 혹은 절박함에 압도된 부총재는 결국 추천서에 서명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리는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서구의 경영학 이론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보통은 공장을 짓고 설비를 갖춘 뒤 바이어에게 배를 주문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는 허허벌판인 백사장 사진 한 장과 유조선 설계도 한 장을 들고 그리스 선박왕 리바노스를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배를 주문하면 그 계약금으로 조선소를 짓고 동시에 배를 만들어주겠소. 배를 만들 공장도 없는데 배부터 주문받다니 이건 사실상 사기나 다름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앞줄에 앉은 경영학과 남학생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경영이 아니라 도박 아닙니까? 만약 기한 내에 배를 못 만들면 위약금으로 회사가 공중분해될 텐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맞네. 자네 말이 정확해. 서양의 관점에서는 미친 도박이지. 하지만 그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네. 바로 지난 시간에 말한 그 깡과 헝그리 정신이었지. 저는 화면에 흑백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작업복을 입은 수백 명의 남자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거대한 인간띠를 만들어 파도를 막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조선소를 지을 방파제가 태풍에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직원들이 직접 바다로 뛰어들어 몸으로 파도를 막았습니다. 그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휴일도 없이 군대처럼 일했습니다. 독을 짓는 동시에 그 안에서 배를 건조했습니다. 공장 지붕도 덮기 전에 배의 엔진을 얻는 세계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공법을 창조해냈습니다. 강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현장의 슬로건은 조선소가 망하면 나라도 망한다였습니다. 내 자식들에게는 이 지독한 가난을, 이 배고픔을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는 가장들의 피눈물. 나는 사명감이 그 무모한 도박을 기적 같은 성공으로 바꾼 겁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시뻘건 쇳물을 쏟아내는 거대한 용광로, 포스코의 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산업의 쌀이 무엇입니까? 바로 철입니다. 철이 있어야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빌딩도 올립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에는 돈도 기술도 심지어 철광석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세계은행, 월드뱅크는 한국의 제철소 건설 계획을 검토한 뒤 절대 불가능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박태준 회장과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식민지 배상금, 즉 조상들의 피와 눈물이 서린 돈을 몽땅 이 제철소 건설에 쏟아붓기로 결정했습니다. 실패하면 단순히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라 조상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시 건설 현장 사무소는 판자로 지은 허름한 가건물이었습니다. 모래바람이 불면 밥에 모래가 섞여 들어갔죠. 박태준 회장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 우리 조상들의 핏값이다. 실패하면 우리는 민족의 역적이다. 만약 실패하면 우리 모두 저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어 속죄하자. 우향우 정신이라고 불리는 이 섬뜩한 결기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배수진, 백투더월이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있습니까? 한국의 산업화는 계산기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이루어진 겁니다. 그 결과 포스코는 착공 1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제철소가 되었습니다. 원료를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 오면서도 세계 최저가로 철을 생산해내는 기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값싼 철이 현대자동차의 차체가 되고 현대중공업의 선박이 되어 전 세계로 팔려나갔습니다. 이것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연금술이었습니다. 강의실 뒤편에서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경외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교수님, 듣다 보니 가슴이 먹먹합니다. 하지만 그건 70년대 이야기고 지금의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은 다르지 않나요? 헝그리 정신만으로 나노 기술을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자, 이제 1983년으로 가봅시다. 화면에는 삼성 반도체 진출 선언이라는 신문 기사가 떴습니다. 당시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미국의 인텔과 일본의 미쓰비시는 공식적으로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만드는 건 3살짜리 아이가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다라고 조롱했죠. 기술 격차는 20년 이상 벌어져 있었고 막대한 투자비는 회사를 파산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이건 암 같은 사업이라며 모두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공장에 견학을 갔지만 기술 보안 때문에 공책 하나 들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본 설비의 치수를 외우고 발로 보폭을 재서 크기를 가늠하고 공장에서 나는 냄새를 맡아 어떤 화학약품을 쓰는지 추리했습니다. 그리고 호텔로 돌아와 밤새 기억을 되살려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들은 연구소에서 먹고 자며 주말도 반납했습니다. 코피를 쏟고 쓰러지는 연구원들이 속출했습니다. 서구의 엔지니어들이 9시에 출근해 5시에 퇴근하며 1년 걸릴 일을 그들은 24시간 연구소를 가동하며 6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그 유명한 64K 디램 개발 신화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 특유의 문화, 빨리빨리 문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칠판에 스피드라고 쓰고 그 옆에 서바이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은 빨리빨리가 그저 성격이 급한 것으로만 알았죠? 아닙니다. 그것은 후발주자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시간이라도 갈아 넣어야 한다. 남들이 잘 때 깨어있고 남들이 걸을 때 뛰는 속도전만이 20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저는 학생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호소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신화는 천재 한 명의 작품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부모가 소를 팔아 공부시킨 그 수만 명의 인재들이 청춘을 바쳐 연구소에 불을 끄지 않고 밤을 새운 결과입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손톱만한 실리콘 칩 하나에 조국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것을요. 그 비장함이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은 겁니다. 이제 한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아이폰,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 구글의 데이터 센터. 그 모든 것의 심장에 한국인의 피와 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서구의 합리주의와 워라밸,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중시하는 교육을 받은 이 학생들에게 논리가 아닌 정신력으로 불가능을 돌파한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누군가는 불편해했고 누군가는 감동했으며 누군가는 자신의 나태함을 반성하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교탁 위에 500원짜리 동전을 다시 집어들어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 동전의 기적은 서구의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어도 할 수 있다. 캔 두라는 정신 하나만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기업가들은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해봤어? 이 짧은 한마디가 한국 기업가 정신의 요체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마라. 길을 찾지 못하면 길을 닦아서라도 가라. 중간줄에 앉은 금발의 남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좀 무섭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살아야 했나요? 그들은 행복했을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행복. 글쎄요. 그들에게 행복은 사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존엄이었습니다. 다시는 내 나라가, 내 가족이 가난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존엄 말입니다. 그 치열함 덕분에 지금의 한국 청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문화를 누리고 가장 빠른 인터넷을 쓰며 가장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가 자신을 땔감으로 태워 후손들의 낙원을 만든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화면에 2025년 현재 서울의 야경을 띄웠습니다. 화려한 스카이라인,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십 개의 다리, 밤에도 꺼지지 않는 빌딩의 불빛들. 여러분, 이 불빛 하나하나가 그 도전의 증거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그 무모하고도 위대한 도전들 말입니다. 이 야경은 전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빛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실패가 두려워 시작조차 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조건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국을 보십시오. 지도에서 지워질 뻔했던 가난한 나라가 세계의 중심에 서기까지 그들이 보여준 불굴의 용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조건이 좋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악조건을 기회로 바꿨기에 위대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마지막 퍼즐을 맞추겠습니다. 이 모든 기적, 즉 경제 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기술 발전이 어떻게 폭발하여
오늘날 BTS와 기생충, 오징어 게임이라는 문화의 꽃으로 피어났는지 그 찬란한 문화 강국의 비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한한과 흥HEUNG 어떻게 세계인의 마음을 훔쳤는지 그 감동적인 피날레를 기대해 주십시오. 대망의 마지막 강의가 열리는 날 스탠퍼드 대학 캠퍼스는 새벽부터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강의실 좌석은 이미 수업 시작 4시간 전에 매진되었고 복도와 계단, 심지어 건물 밖 잔디밭에 설치된 임시 대형 스크린 앞까지 수천 명의 인파가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록스타의 내한 공연을 방불케 하는 이 열기. 하지만 이들은 노래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구 문명의 한계를 느끼던 지성인들이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에서 새로운 문명의 해답을 찾기 위해 모여든 거대한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천 개의 눈동자가 저를 향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마지막 단어를 아주 크게 적었습니다. 플라워, 꽃. 그리고 그 옆에 붉은 분필로 한글을 힘주어 썼습니다. 흥한.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군들, 우리는 지난 한 학기 동안 한국이라는 나라의 척박한 뿌리 생존과 단단한 줄기 교육, 그리고 거친 가지 산업화를 더듬어 올라왔다. 피냄새 나는 전쟁터, 뼈를 깎는 교실, 목숨을 건 용광로를 지나왔지. 그 모든 고통과 인내가 응축되어 21세기인 지금 결국 어떤 꽃을 피워냈는지 아는가? 저는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압도적인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과 LA 소파이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수만 명의 관중이 한국어로 된 노래를 떼창하는 BTS의 공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봉준호 감독, 그리고 최근 노벨 문학상을 거머쥔 한강 작가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주고 싶은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기괴하면서도 매혹적인 붉은 트레이닝복을 입은 청년들이 앞귀를 때려잡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넷플릭스 글로벌 1위를 휩쓴 경이로운 소문을 비롯한 한국형 히어로물, 이른바 K-데몬 헌터스 열풍의 현장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 넷플릭스와 웹툰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할리우드의 마블 영웅이 아닙니다. 바로 한국의 악귀 사냥꾼, 데몬 헌터스들입니다. 국수집에서 일하다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세상을 구하는 이 지극히 한국적인 히어로들에게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중간줄에 앉은 미디어학 전공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좀비물인 킹덤이나 지금 우리 학교는도 그렇고 왜 한국은 유독 괴물과 싸우는 이야기에 강할까요? 그리고 왜 세계는 그 이야기에 빠져들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다. 그 답은 그들의 역사적 트라우마에 있다. 한국인들은 실제로 거대한 괴물들과 싸워온 민족이다. 전쟁이라는 괴물, 가난이라는 괴물, 독재라는 괴물, IMF라는 괴물. 그들은 현실의 공포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리고 그 공포를 스토리라는 상상력으로 비틀어버린 것이다. 한국의 웹툰을 보라. 스마트폰 스크롤을 내리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전개되는 빨리빨리의 미학이 그 안에 있다. 할리우드가 1년에 한 편의 영화를 만들 때 한국의 작가들은 일주일에 한 편씩 뼈를 갈아 넣는 마감 노동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서사를 쏟아낸다. 이것은 70년대 그들의 할아버지가 조선소에서 밤새 용접 불꽃을 튀기던 그 에너지가 이제는 디지털 캠퍼스 위에서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분위기를 180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가 단순히 자극적이고 빠르기만 하다면 그것은 팝콘 무비에 불과했을 것이다. 자, 이제 숨을 죽이고 이 영상을 보라. 스크린에는 앳된 얼굴의 더벅머리 청년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2022년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 당시 18세였던 이뮨찬 군이었습니다. 그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하기 시작하자 강의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건반을 내리꽂는 강렬한 타건, 신들린 듯한 속주, 그리고 마치 영혼을 갈아 넣는 듯한 표정. 연주가 끝나자 지휘자가 눈물을 훔치며 그를 안아주는 장면에서 강의실의 학생들도 하나둘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클래식계는 K-클래식의 공습에 패닉 상태다. 이뮨찬, 조성진 같은 젊은 거장들이 퀸 엘리자베스, 쇼팽, 반 클라이번 등 세계 3대 콩쿠르를 휩쓸고 있다.
서양 음악의 본고장인 유럽의 심사위원들조차 혀를 내두른다. 도대체 한국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이길래 이런 괴물들이 나오는가?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임윤찬의 연주가 왜 특별한가? 앞줄에 앉은 음대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한데 그 안에 엄청난 슬픔과 폭발력이 동시에 느껴져요. 10대가 낼 수 있는 깊이가 아니에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칠판의 한을 가리켰습니다. 정답이다. 한국의 젊은 연주자들에게는 서양의 연주자들에게 없는 두 가지 무기가 있다. 첫째는 극한의 성실함이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루 10시간, 14시간씩 피아노와 씨름한다.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반도체 연구원들이 오차 없는 회로를 그리기 위해 밤을 새우듯 그들은 완벽한 음을 위해 손가락이 찢어지도록 연습한다. 한국의 교육열이 예술적 기교, 테크닉의 정점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기교만으로는 전설이 될 수 없다. 두 번째 무기는 바로 정서적 DNA다. 한국인의 피 속에는 5천년의 고난이 응축된 한이라는 슬픔의 덩어리가 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 슬픔을 주저앉아 우는데 쓰지 않고 건반을 부수고 현을 끊어낼 듯한 폭발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킨다. 임윤찬의 라흐마니노프가 전율을 주는 이유는 그 안에 한국 현대사의 치열한 생존 본능이 예술적으로 용해되어 있기 때문이다. 강의실은 전율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와 학생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보라! BTS의 칼군무와 임윤찬의 피아노, 데몬 헌터스의 화려한 액션, 그리고 한강 작가의 섬세한 문장. 이질적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려는 처절한 몸부림. 반도체 공장의 초정밀 공정이 K-팝의 칼군무가 되었고 조선소의 헝그리 정신이 웹툰의 마감 정신이 되었으며 부모 세대의 피 맺힌 한이 클래식 연주자의 깊은 울림이 된 것이다. 한국은 하드웨어 산업 강국에서 소프트웨어 문화 강국으로 진화한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유일한 문명 발전의 완성형 모델이다. 저는 칠판의 모든 단어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문장만을 굵게 남겼습니다. 더 코리언 패러다크스 이즈 아워 퓨처. 한국의 역설이 곧 우리의 미래다. 서구 사회는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 개인주의는 고립을 낳았고 물질적 풍요는 마약과 정신적 빈곤을 가져왔다. 우리는 열정을 촌스럽다고 비웃으며 희생을 어리석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을 보라. 그들은 우리에게 잊혀진 가치들이 사실은 우리를 구원할 가장 강력한 무기였음을 증명해 보였다.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신뢰, 트러스트,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열정, 패션, 불가능에 도전하는 투지 그릿, 그리고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흥조이. 이 낡아 보이는 무기들이야말로 AI와 로봇이 지배할 차가운 미래의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낡은 가죽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티켓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티켓에 고정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강단을 잠시 떠나 다시 한국으로 갈 생각입니다. 책 속의 이론이 아니라 그 펄떡이는 생명의 현장으로 말입니다. 광화문 광장의 뜨거운 함성 속에, 홍대 거리의 버스킹 속에, 그리고 예술의 전당에 숨막히는 정적 속에 직접 들어가 그들이 어떻게 매일매일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수업의 학점을 어떻게 줄지 궁금하시죠? 학생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점수를 매길 자격이 없습니다. 대신 평생의 과제를 하나 내주겠습니다. 한국을 배우십시오. Learn from Korea. 그들의 역사를,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살면서 마주칠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바닥을 치고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지난 70년간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맨 앞줄의 금발 여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곧이어 강의실 전체가, 아니 복도와 창밖의 잔디밭에 앉아있던 학생들까지 모두 기립하여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환호성을 질렀고 누군가는 벅찬 감동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것은 저라는 늙은 교수에게 보내는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지도상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반도, 그 척박한 땅에서 기적을 일궈낸 위대한 5천만 명의 영웅들에게 보내는
인류의 존경과 경의의 찬사였습니다. 저는 쏟아지는 박수갈채 속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창밖에는 캘리포니아의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서울의 새벽 공기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남산타워의 불빛, 한강의 물결, 그리고 그 속에서 치열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정. 네, 그곳은 살아있는 전설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설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남은 생을 그 위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데 바칠 것입니다. 이것으로 한국의 역설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라. 한국을 보라.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한국을 보라.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인간 승리의 위대한 기록이다. 오늘 들려드린 스탠퍼드 노 교수의 마지막 강의,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코끝이 찡해지는 뜨거운 전율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밥을 나누던 배고픈 시절부터 거친 파도와 싸우며 배를 만들고 밤새워 반도체를 개발하던 치열한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는 문화의 꽃을 피우기까지. 교수님의 말처럼 이 모든 기적의 밑바닥에는 자원도, 기술도 아닌 바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청춘을 제철소의 용광로에, 지하갱도에, 그리고 24시간 불 꺼지지 않는 연구실에 바쳤던 여러분의 땀방울. 그리고 내 자식만큼은 가난을 모르게 하겠다며 허리띠를 졸라매셨던 우리 부모님들의 숭고한 희생. 그 위대한 사랑이 모여 오늘날 세계가 경이롭게 바라보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탑을 쌓아 올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의 평범한 친절이, 지독하리만큼 성실했던 우리의 일상이 사실은 인류가 잃어버린 가치를 되찾아준 오래된 미래이자 위대한 유산이었다니 정말 가슴 벅차지 않으십니까?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아, 우리가 정말 대단한 민족이구나. 그 시절 우리 참 치열하게 살았지 하며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댓글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혹은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는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매일 찾아오는 가슴 뜨거운 우리들의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저는 내일도 우리 민족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더 깊은 감동과 벅찬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